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 10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나흘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동성과 실적 기대가 주가를 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4만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AI 호실적과 HBM4 준비 등 수주 기대에 따른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공개 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서는 테슬라 성장 자신감을 드러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구글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이는 애플, MS, 엔비디아에 이어 네 번째로 반독점 소송에서의 불확실성 해소가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중 4차 회담 그리고 틱톡에 대한 기본 합의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금요일쯤 통화회담을 갖고 마무리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힘이 강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방원이 이끌었다면 하반기에는 금반지가 이끌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반도체, 지주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어제도 이 세 섹터 덕분에 3,400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랠리가 이어졌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총 3조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첫 번째 코너에서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반도체 투톱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밑에 있는 소부장까지 함께 힘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성장 모멘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하우스마다 증시를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 쪽에서는 간밤에 좀 비관적인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시장이나 달러화에는 약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분산 투자를 권고하기도 했는데 FOMC를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글 시가총액 3조 달러고요.
구글이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테슬라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어제 특히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마감 상황부터 함께 좀 짚어볼까요? 구글이 언젠가는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맞아떨어진 것 같거든요. 법원 판결이 상당히 구글에게 일단 크롬을 팔지 않아도 된다. 뭐 다른 것보다 크롬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지킬 수 있게 된 건 상당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반영되느냐인데 최근 들어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이 15일이죠. 어제 저녁 이제 현지 시간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세계 기업들 중에 네 번째입니다. 3조 달러 돌파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서 이제 네 번째로 돌파를 했는데요. 전과일보다 4.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51.7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이건 구글의 역대 사상 최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3조 4천억 달러, 40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건 3조 달러를 넘어선 게 무려 21년 만이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큰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구글은 알파벳은 30% 이상 상승을 했고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마 이 법원 판결이 상당히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AI 상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I 상승이 전반적으로 구글 매출의 클라우드 상승을 이끌었고 이것들이 이제 호주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담 2분기에서 32% 정도 어쨌든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3위 정도 되지만 격차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3위 정도입니다. AWS, 애저 그다음에 여기에 3위 정도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제미나이 AI 모델이 이제 크게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글의 광고와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 동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더불어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상승세도 함께 웨이모 그리고 그 AI 기술들이 함께 상승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아마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무역의 어쨌든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진행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승세가 되고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중국의 반독점이 되면서 이제 0.04%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테슬라 역시 오늘 이제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1억 달러 규모의 이제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투자자들에게 이제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400달러가 넘어선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오늘 매매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막고자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 CEO가 자사주 발표 이후에 또 상승을 했고요. 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인가 오라클 센터의 성장에 기대감이 하면서 이제 요것도 같이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난 2일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한 20% 정도 상승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가치가 3조 달러를 넘은 거는 2004년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한 21년 만에 새롭게 쓴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글이 새롭게 네 번째 기업으로 3조 클럽에 가입을 좀 한 상태인데요. 이후에 이 뒤를 이을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좀 생각해 볼까요? 아마 테슬라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3.56% 상승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고요.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이제 가격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력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매매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좀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데 이걸 막고자 이제 했던 거고 모멘텀을 좀 받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쨌든 자신이 연봉에 대한 10년간 연봉에 대한 1조 달러 클럽의 이 부분을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맞물리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겠다. 자기의 의지가 상당히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확대가 좀 되고 있고 자율주행 시장에서 발전이 테슬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향후에 이제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여전히 기술혁 신과 경쟁사의 격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머스크 CEO의 원맨쇼에 약간 의지하고 있다는 게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 혁신의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던가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향후에 스페이스X라는 XAI와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좀 변수가 있어야지 이제 목표 주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상승세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 혼돈 중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자신들이 자율주행과 배터리 기술, 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세 가지의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술 자체도 있지만 전기차 자체의 시장이 이제 한도에 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부분 그리고 배터리 기술의 부분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제 진출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주가에 효과가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모멘텀이 되느냐가 아마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글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이미 숫자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게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2% 급증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칩이나 제미나이 AI 모델에 대한 투자들도 효과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으면서 실적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중국 반독점입니다. 밤사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물론 모든 조건들을 잘 준수했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이런 것 같아요. 중국 우리도 반독점법이 우리도 있다. 라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에게 좀 약간 미국보다는 엔비디아에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독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감독 관리 총국 SAMR이라는 곳이 이제 이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 관청이 원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원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너희를 제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건을 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멜라녹스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성장의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인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020년에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당시의 어떤 인수가 데이터 성능과 고성능 컴퓨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게는 이제 반독점 근거로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SAMR은 엔비디아 인수 당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공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엔비디아는 멜라녹스 인수 당시에 중국의 반독점법을 준수하면서 중국 내 경쟁 업체들에게 제품을 이제 충분히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GPU 가속기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에 따라서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향된 모델을 지속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계속 낮은 버전을 하면서 자신들의 성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자신들에게 의사에 반한 거고 반독점 위반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중국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대화로서 풀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 어쨌든 그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게 큰 틀에서 빅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반독점과 관련해서 걸림돌을 좀 걸고 넘어졌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중 4차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밤사이에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로서 회담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선 좀 중론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은 상황이라서 나오는 내용들은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독점법 위반으로 엔비디아가 받을 수 있는 제재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금액적으로 엄청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엄청난 게 뭐냐면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기업이 반독점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게 전년도 매출을 1%에서 1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억 달러 정도 했기 때문에 최대 17억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7억 달러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판결이 나면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17억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자신들의 수익의 상당수가 가져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손해를 보는 약간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라 이게 이제 만약에 그동안은 실행되지가 않았는데 이게 만약 실행이 된다면 중국에 있는 반독점법의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수합병에 약간 심사가 강화될 것 같은 생각이 왜냐면 이게 인수합병을 문제 삼았거든요. 인수합병의 근거, 그 내용들의 어떤 문구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약간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요걸로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말고 요 부분을 제한하고 하위를 키우겠다라고 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 제한 내에 어떤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이라든가 시장 분할들의 제한
제한을 함으로써 어쨌든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자국의 어쨌든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법적 준수를 다 준수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 정부에 계속 협력하게 나갔다 생각이 있고 아마 이제 정상회담 전에 아마 시 주석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어쨌든 수출 통제라든가 중국의 반독점이 겹치면서 엔비디아 이제 위협을 받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이 위협을 기회로 이제 돌파하는 게 이제 젠순왕 CEO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제재와 관련된 내용 좀 짚어주셨고요. 사실 이제 미중 그 관계를 봤을 때 가장 앞서서 가능성이 있는 건 에이펙 때 베이징 정상회담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고 진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에이펙은 10월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원래는 베이징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이 또한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부분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주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틱톡 운명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4차 회담이 진행 중이고 틱톡과 관련해서는 기본 합의 틀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새벽 사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틱톡에 대한 매각 기한이 9월 17일로 연장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 이스라엘 쪽 가자시티 점령 지상 공격 개시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 개장하실 때 관련한 내용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틱톡 이야기 나눠보면요. 이 매각 기한이 9월 17일로 연장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짚어주시죠. 이제 9월 17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17일까지는 타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양국 어쨌든 정상 간의 선물, 약간 타결의 어쨌든 부산물로 이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상당히 들면서 일단 네 번째 유예가 이제 거의 확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틱톡 매각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매각을 네 번째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마드리드 협상에서 이제 최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틱톡의 미국 내 자산을 미국 주도 기업으로 이제 전환하는데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합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알고리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일단 이 부분은 근데 그전에도 약간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있는 것이고요. 이번 합의는 이제 9월 17일까지 90일 연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알고리즘과 지적자산권에 대한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넘기는 건 합의했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지적재산권, 알고리즘 이 부분이 어쨌든 이게 어떻게 타결이 되느냐. 이 부분도 지난번에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정상회담에서 남겨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중국의 요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완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아마 내려달라. 그러면 이걸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고 아마 이걸 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 권한을 계속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큰 틀에서는 타협이 됐고 결론은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네 번째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원래 매각 시한이 9월 17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 기본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연장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틱톡의 매각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다른 국가들의 SNS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SNS에 대해서 뭐 네팔은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호주하고 인도는 이미 그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유출이 되거나 자신들의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도는 틱톡을 포함한 중국의 앱들을 금지시켰고 호주는 중국과의 연결을 우려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IT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이 이제 틱톡 매각의 문제를 이제 참고해서 소셜미디어를 강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들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제재를 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기업들도 함께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게 이채롭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채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약간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틱톡의 미국 내 매각 문제는 결국 안보 문제와 데이터 문제가 글로벌 문제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디지털 경제 질서도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타결되고 안 되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향후에도 소셜미디어들이 자국 기업의 이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산에 대한 분리라든가 지배 구조를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아마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정책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틱톡 매각과 관련한 내용들은 또 나오는 대로 함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교황 머스크 연봉 비난이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 레오 14세가 인터뷰에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는 부분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양극화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죠. 교황이 사실은 이제 미국 출신이지 않습니까? 뉴욕청 출신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뭐 IT라든가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교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황의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양극화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이민 난민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인간의 고차원적인 가치가 1억 달러 이 급여에 대해서 성과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제 강자가 파괴할지라도 결국 겸손한 자가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딱 일론 머스크를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1조 달러 성과급에 대해서 물질적 가치가 유일한 가치라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어쨌든 같이 함께 다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물질적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것을 성장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물질주의의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겸손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 반복됐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나중에 어쨌든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부작용은 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쪽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가 반복됐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상 교황의 발언은 세계 경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하고 있고 멀게 보면 AI에 대한 성찰을 또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의 보상이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논의도 없이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 불허하는 문화가 되는 것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황과 관련한 내용 좀 짚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의 그 성과급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일까요? 다양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황은 일단 경제적인 건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겸손과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부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경제 전문가는 좀 다릅니다. 경제적 가치와 혁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보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그게 주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가치나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동력이 된다라는 건데 교황의 발언은 이 자본주의 가치를 전면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다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자 중에도 사회적 가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화시킬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극화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성과급은 시가총액 1조 달러에서 8.5조 달러로 끌어올릴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전기차라든가 로보택시, 로봇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교황의 발언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자본주의를 이끌어야 된다 어떤 메시지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황 레오 14세의 발언에 대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한국인 구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러한 발언을 좀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러 왔는데 구금됐다라고 사실 설명해도 충분한데 전 세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후폭풍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상당히 이제 겁을 먹고 있어서 투자를 하기로 했던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방 이런 개념이 지금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루쇼 소셜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나 이런 해외 투자에 대한 것을 겁먹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미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고 얘기하지만 환영한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말로는 환영한다고 하지만 방향은 그렇지 않고 처음에 나온 반응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이스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반응은 뭡니까?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발언은 이제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를 자신이 안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많은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이제 당장에 겁을 먹어서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더 메시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사실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에 관련해서 우려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 부분을 크게 안 다루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국제사회나 미국인들 근로자에 환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회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럼프가 이제 경제 성장과 국제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지금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 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내년 중간 선거나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너무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국인 구금 사태가 주말에 보도가 된 이후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상반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외국 기업과 근로자를 초대하면서 경제적 유인책을 엄청나게 리쇼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경한 반이민책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이민 정책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비자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그걸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비싼 값에 팔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지금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될지 우리가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등 이중적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EU나 사실은 같이 있는 뭐 멕시코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나 이제 캐나다에는 이런 어떤 비자가 잘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이상한 균형감, 어쨌든 반미미 정책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주장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과 멕시코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환영 메시지를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건 믿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국경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통제는 상당히 강하고 어쨌든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쨌든 유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유학을 받아놓은 고관 학생들이 상당히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게 믿어야 될지 이게 무슨 말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명확하게 이민 정책과 국제사회 투자에 대한 명확한 어떤 신뢰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을 고용하라라는 트럼프의 기조는 변한 바가 없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곤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제2의 도약 가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여전히 좀 복잡합니다. 수요에 대한 캐즘이 아직까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산업적으로 본다면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이나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4세대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충격이나 고온에서는 누액과 또 발화 위험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같은 크기의 셀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리튬 금속음극까지 적용을 한다면 1회 충전으로 최대 1000km 주행도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빠른 편입니다. 수원연구소의 S라인이라는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창에서 고분작의 전고체 라인을 짓고 있고 또 2030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온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계열들을 동시에 개발을 하면서 2028년과 2029년에 상용화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완전한 전고체 이전에 반고체 배터리가 과도기적으로 먼저 확산될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반고체 배터리 이야기 참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시장 안에서 반응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력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이거에 대해서 실적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키워드로 새롭게 ESS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모두 LFP 기반의 신제품을 좀 잇따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내용들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배터리 3사는 ESS 시장에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SS 시장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ESS가 현재 필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이고요. 실제로 글로벌 설치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44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에는 5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3사도 현재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북미 최대 전시회에서 LFP 기반의 삼성 배터리 박스 2.0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3원 개만 하던 걸 LFP로 넓힌 첫 시도였고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처음으로 각형 LFP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파우치형 위주였는데 이 각형은 원가가 좀 단가가 낮고 튼튼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의 CATL과 또 BYD를 겨냥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게 되는데요. 미국 조지아 공장 일부 라인을 ESS로 돌려서 현지 대응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회사가 동시에 LFP ESS를 내놓는 건 뚜렷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또 높은 관세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ESS는 공간 제약이 덜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3사는 ESS 쪽의 성장성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ESS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전기차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 중에 ESS가 아직까지는 작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ESS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양이 좀 더 많아서 그래도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해서 구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 배터리 기업들도 우려감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나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기업들은 더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게 단순히 인력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정 세팅이나 수율 관리 같은 그런 핵심 제조 역량이 한국 전문가들에게 너무 의존해왔다라는 문제들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된다면 앞으로는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앞으로 SK온과 삼성 SDI도 비슷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3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면 판매가 줄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산 배터리에는 여전히 80% 정도의 관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제 미국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 3사의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프리마켓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7,500원 가격 형성하면서 0.5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의 주가도 괜찮습니다. 0.5% 올라간 상태고 SK온은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주가까지 함께 살펴보면 0.56%대로 이제 배터리 3사의 가격들이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지난달에는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살짝은 좀 사그라든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지주사 쪽, 그리고 금융 쪽으로 시선이 완전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드디어 삼전도 꿈에 실리콘 카바이드로 뛰어든다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자가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까지 하면서 이러한 코멘트가 나온 건데요. 이번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는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재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열과 전압에 강하고요. 전력 효율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또 전기를 많이 쓰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산업에서 꼭 필요한 차세대 솔루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말 새로 만들었던 CSS 사업팀을 중심으로 해서 8인치 SiC 전력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6인치 웨이퍼보다 8인치가 더 커서 한 번에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고 원가 절감에도 유리합니다. 이 업계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어제 부산에서 열렸던 국제 탄화교소 학술대회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홍석준 부사장은 SiC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이제 전력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고성능과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내놨는데요. 결국에 이번 행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력 반도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 AI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전력들이 필요를 한 상황이고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도 많이 발생하면서 오류가 같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삼성은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이 시장을 좀 공략하고자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삼성은 단순히 SiC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력 시스템 전체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렌치 구조 같은 설계를 통해서 전류가 더 원활히 흐르도록 하고요. 고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SiC는 워낙 고온과 고전압 환경에서 쓰이다 보니까 결함에 대한 관리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지금 삼성은 웨이퍼 제작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이 전 과정에서 품질을 꼼꼼하게 잡아내는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용 절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지금은 SIC가 기존 반도체보다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소부장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스템 전체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패키징과 냉각, 절연 같은 기술까지 함께 제공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것도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은 성능과 품질 그리고 비용, 여기에다가 고객 맞춤형 지원까지 동시에 강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메모리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캠인데요. 소캠 관련해서 프로젝트 1, 2가 나눠져 있는데 이 1에 대해서 백지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소캠 하면 사실 마이크론이 가장 선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소캠 1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새 규격인 소캠 2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소캠은 쉽게 말해서 HBM을 보완하는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일반 서버 메모리보다 전력 소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적고요. 또 가격은 HBM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HBM은 고성능, 또 소캠은 보급형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소캠1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품질 평가를 통과하면서 앞서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뒤늦게 따라붙은 그런 형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이 소캠1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소캠2에서는 이 세 회사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삼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번 소캠2는 성능도 한층 개선된 모습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또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인 LPDDR6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는 샘플 테스트에 들어갔고요.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 초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소캠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HBM에 더해서 이러한 AI 메모리 라인업들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시장에서의 메모리 경쟁 또한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낸드 소식까지 좀 더해지고 있어요. 공급 부족 조짐이 좀 보이게 되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이제 낸드 시장에서도 확실히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5위 업체인 샌디스크가 이달 초에 고객사의 낸드 가격을 10% 올린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수요가 살아났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 수요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속도가 훨씬 빠른 SSD로 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용 SSD와 또 eSSD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내년에는 낸드 공급이 수요를 최대 8%까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인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낸드 세계 1, 2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절반이 넘고요. 특히나 eSSD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국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또 업계의 차세대 기술로는 고대역폭 낸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낸드를 층층이 쌓아서 HBM처럼 활용하는 방식인데 AI 가속기에 적용이 된다면 연산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쪽은 초기 단계지만 2030년쯤에는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메모리 시장에 동시에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과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잇따라 올려잡는 흐름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0.5%가량 상승하면서 76,900원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8만 전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따 개장하고 나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범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일부 증권사에서 9만 6천 원까지 올려잡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D램은 아무래도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도 날아가는 형태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꺼져도 계속해서 정보들이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AI를 돌리고 또 딥러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장하는 용량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낸드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댓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마스가 성공하면 조선주도 슈퍼사이클입니다. 어제부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에 있는 조선 3사가 이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한 로드맵을 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일단 이번 행사에서 조선 3사가 각자의 전략들을 내놓은 자리였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은 두 가지 축을 제시했는데요. 국내에서는 부산과 경남에 군함 정비단지를 만들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년 11척 정도의 미국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동시에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투자해서 건조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한 척 정도인데 앞으로는 20척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HD 현대중공업은 해외 거점 활용 방안을 강조했는데요.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를 새로운 군함 정비기지로 키우고 인근에 있는 기자재 공급망을 활용해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HD 현대미포와 협력해서 이지스함 같은 특수선 건조에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군함 정비 사업에 뛰어들고 또 상선과 특수선 공동건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현지에서 조선 인력을 직접 키우는 데에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세 회사 모두가 미국 현지에서 건조와 정비를 늘리면서 동시에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조선 기술까지 접목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어제 행사에서 내놓게 됐습니다. 네, 이제 각 기업별로 로드맵이 제시가 된 상태긴 한데 사실 정작 자금 조달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좀 이견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주 한미 간 첫 실무 협의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카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입니다.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입을 원하고 있고요. 한국은 대출이나 보증을 섞어서 운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결국 미국 기업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17일에는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성이 워싱턴 DC에서 첫 실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조선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가 핵심으로 꼽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선박 일부 블록을 만들어서 보내고 미국에서 최종으로 조립하는 방식 혹은 한국에서 선체만 만들고 미국에서 장비를 얻는 방식 등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규제입니다. 지금은 미국 법에 따라서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고 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번스 톨레프스법 같은 이런 규제를 풀 수 있을지가 이 협의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에 이번 협의가 마스카 프로젝트의 첫 단추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그만큼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규제를 어떻게 우회할지 이 부분을 좀 협의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큰 가능성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군함 건조에만 그칠 건지 아니면 잠수함이나 친환경 선박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확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군함 정비 사업은 지금까지는 보급함이나 또 지원함 위주였는데요. 앞으로는 전투함이나 잠수함까지 확대될지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은 잠수함 정비가 늦어지면서 가동률이 67%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분야까지 참여를 넓히게 된다면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도 중요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운 만큼 LNG 추진선이나 연료 전지선, 탄소 포집 시스템 같은 기술은 이미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도로 대세가 됐습니다. 국내 조선 3사 모두 이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와 또 글로벌 친환경 선박 패권 확보라는 두 가지 기회를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재원 문제라든지 혹은 미국 내에 있는 보호무역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첫 실무 협의는 17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조선 해양의 날이라고 해서 가장 큰 행사가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17, 18일 정도 조선과 관련한 이벤트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짧게 브리핑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오늘도 사상 최고치로 경신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간밤에 스페인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무역 합의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틱톡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점도 좀 순조롭게 이뤄졌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트리거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AI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코스피가 3,400선 위로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4거래 연속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10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요즘 증시 분위기가 다시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수급 상황은 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상승되는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정확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거래,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에서 네.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게 2015년 이후로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네. 아마도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된 섹터 위주로만 시장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3,4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 또 우리가 정말 가보지 못한 영역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현재 반도체 테마죠. 특히나 반도체 테마 쪽에 대해서 포트가 좀 없다면 시장에 대해서 포모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해주는 상승장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반도체 쪽에 대해서 워낙에 대형주들, 그러니까 지수를 올릴 만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내 계좌는 약간은 포모가 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신고가 영역에서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 줌으로써 2등주, 3등주까지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급하게 올라온 만큼 나름대로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고 시장을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좀 급하게 올라온 만큼 좀 이런 조정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 하락에 좀 베팅하는 그런 공매도이니만큼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네. 결국에는 시장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건 또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어쨌든 일단은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좀 공격적이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물론 10일 동안 시장이 상승해서 조정이 나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매일같이 올라가는 시장 없고요.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듯이 지금 정도에서는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FOMC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뭐 스몰컷, 베이비컷이라고 하죠. 0.25%포인트를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재료 소멸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매도 쪽에 대해서 크게 하방으로 베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저는 물리더라도 오히려 대장주 쪽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인 모멘텀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멘트 주셨는데요. 오늘도 코스피가 3,414포인트 선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로 좀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 흐름들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좀 이끌어주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투톱 이야기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SK하이닉스가 장중 뭐 34만 원도 찍고 이제 40만 닉스 코앞으로 바라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랠리들 어디까지 또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의 각도가 좀 약간 부담스럽게 바뀌긴 했어요. 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30만 원은 언제 넘어가나 했는데 벌써 33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를 좀 살펴보자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도 뭐 8만 전자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인 8만 원, 한 8만 원 좀 넘어서 한 8만 2천 원 선까지 계속해서 좀 달려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반도체의 업황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요. 미국 시장의 힌트를 좀 보자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미국 쪽의 메모리 산업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아마 가격 인상은 예전에 이제 낸드 플래시 때부터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잡아놨었던 건데 이제서야 반도체의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이닉스의 상승 각도는 조금 부담스럽고 거기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가격의 위치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편한 선택이 아닐까. 더군다나 현재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협약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현재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루빈이라는 칩에도 HBM보다는 학습에는 HBM이 들어가지만 추론 쪽의 루빈에는 DDR7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편안한 선택은 삼성전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GDR7, 루빈 같이 이제 뭐 관련돼서 HBM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 뭐 GDP 관련해서도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장중 이제 34만 원까지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0만 닉스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죠. 요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회복의 개선에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BM4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GDDR7이 이제 루빈에 들어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로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밤에는 또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금리 인하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로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0.41% 상승하면서 3,4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21% 상승하면서 8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삼성전자 0.39% 상승하면서 7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또 새로 경신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0.9%, 1%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0.84%, 35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또 속보로도 전해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0.9% 에코프로 비엔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강하게 2% 위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 종목들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체크해 보자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아침 상황 분위기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도 뭐 이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뭐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요즘에는 참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FOMC 전에는 막 하락한다기보다는 반대로 또 막 상승한다기보다는 네. 뭐 0.5% 내외에서 그러니까 15포인트죠. 15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번에 FOMC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고가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10일 연속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매체에서 이제 조정이 온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시장이 오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포트를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신고가 영역이 나오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에서 가격으로 눌러주더라도 3,200포인트를 깨기는 현재 시간부로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요. 특이 종목이 좀 나와 있네요. LG 디스플레이가 코스피에서 지금 한 8%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어저께 단독 기사라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쨌든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의 아이패드에 BOE, 중국의 BOE 대신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결국엔 상승 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적으로 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같은 원전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하자면요. 결국에는 원전이라는 이슈가 저번 주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간담회 때부터 계속해서 3일 연속 빠졌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이란 산업 자체는 국내의 산업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눌러줄 때마다 모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미국에서 필요한 것도 우리나라의 원전 주기기, 그다음에 보조 기기들이기 때문에요. 원전 쪽이 오늘 반등해준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거기다 오늘 ESS 쪽,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LNF를 선두로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좀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이 좋아지는 이유는 테슬라의 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전기차 위주의 매출이 많이 나와야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예전에는 10% 미만의 매출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엮여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수주와 발주, 그다음에 매출이 폭등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일단 오후장까지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오전장 분위기와 오전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 ESS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쪽으로도 좀 먼저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은 지울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ESS랑 같이 덩달아서도 생각해봐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가 좋으셨는데 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고 해서 태양광 풍력이 그날만 같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생각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인 거고 지금 보시면 태양광과 풍력을 어디서 개발할까요? 지방에서 보통 네. 발전을 시켜서 서울로 올려보내잖아요. 그럼 그 서울로 올려보낼 때 필요한 게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하게 되면 전선이 깔려야 되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그래서 지금은 재생에너지 쪽을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저 케이블선이라든지 아니면은 HVDC라고 하는 네. 고압 그 송전선이 있어요. 네. 전력 낭비가 안 되게.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공부해 보시는 게 좋고 거기다 마지막에는 어쨌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쪽에 납품할 수 있는 부품사라든지 이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더 축적해서 잘 오르기 위해서는 ESS 부분이 또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런 전력망 관련해서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대용량의 송전이 좀 가능한 HVDC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이쪽으로도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또 어제장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또 선두 주자로 계속해서 올랐던 섹터 입니다. 바로 로봇주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로봇주 어제 이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급등하는 양상이 펼쳐졌고요. 사실 그 전에도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수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어제 이렇게 규제 합리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로봇주들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로봇주들 이제부터 더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정부에서 어쨌든 좀 해답지를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규제를 철폐하겠다. 네. 까지도 나와 있고 방금 얘기하신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인력을 대체하려면 어쨌든 로봇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 모멘텀은 뭐 이렇게 시장에 크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규제가 철폐가 되면 그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데 중요한 건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고요. 모든 종목들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에 올라가 있고 한 가지 좀 로봇주들의 단점이 뭐냐면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에 가져가셔도 좋지만은 포트의 비중에 많이 담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거는 한때 이렇게 훅 하고 뉴스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로봇 테마들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하는 테마가 나오지만
로봇주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쭉 올랐다가 한 반년에서 많게는 1년 정도 쉽니다. 그게 로봇주들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숫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로봇주들을 담아가셔도 되지만 주력 포트에는 담는 거는 조금 저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급등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수주 잔고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따놓은 계약들이라는 게 있는데 네. 로봇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걸 만들어서 뭐 시연을 한다. 중국의 로봇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네. 뭐 그러한 퍼포먼스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바이오의 임상 실험과도 좀 비슷한 좀 느낌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숫자가 나오지 않는 테마에는 좀 투자라는 거를 약간은 꺼려하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무조건 던진다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게 아무래도 성장 동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실적까지는 모멘텀이 좀 붙지 않은 모습인데요. 실적 확인이 아직까지 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완성차 업계도 요즘 애가 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관세는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완성차 계속 좀 긍정적으로 이슈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앞으로의 랠리는 어떻게 좀 보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좀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뭐 제가 틀린 거를 인정을 못 하겠다가 아니라 어저께 같이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뭐 이렇게 미국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고 이렇다라는 건 솔직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15%로 알고 있었고 협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지 않고 네. 일본은 25% 관세를 물고 우리나라는 일본은 15% 관세를 물고 우리나라는 25%를 문다. 그럼 결국에는 10%의 격차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오늘 자동차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진 않습니다. 뭐 지금 약간 약보합 상태로 좀 빠져주긴 하는데 어저께 급락에 이어서 급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해결이 될 만한 문제라는 거죠. 물론 자동차 업황 자체가 북미 쪽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꽤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현대기아차가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에도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북미 사업이 계속해서 25%의 관세를 물게 된다면 당연히 일본 차에 비해서 안 팔리는 건 사실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멍하니 지켜볼 만한 현대기아차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현대기아차에 대한 자동차의 기술력, 거기다가 현재 브랜드 가치도 뭐 도요타만큼 올라오진 않았지만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특히나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상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현대기아차는 물론 자동차 업황으로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세법 개정안 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아마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원래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이 자동차 쪽에 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물론 자동차 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좀 눌림이 좀 심해질 수는 있다. 지금 기술적 반등이 바로 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면 자동차는 꼭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 놓으셔라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완성차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신 게 배당주를 많이 준다라는 이슈도 하나 있었었는데 역시나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또 큰 수혜를 깃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으로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 지나고 있고요. 852선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기관 쪽에서는 차익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가 아주 나쁘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구글의 3조 돌파 소식도 있었고 뭐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재료들 테슬라의 또 이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뭐 1,400선 근처에서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환율 상승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연속 7거래일 매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은 지속적인 코스피의 랠리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소폭의 좀 차익 매물이 익절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연기금들의 이 코스닥 또 순매수 흐름들이 조금 더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 시장은 지속적인 랠리를 좀 더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역대 지금 2000년대 들어서 뭐 세 번째 역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일단 이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도 오늘도 또 TP 상향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네. 나오기 때문에 이 낙시 효과를 기대하는 소부장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차별화의 느낌들은 일부 있지만 뭐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테크윙을 비롯해서 오늘은 또 AI 관련주인 노을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캐디언 효과가 증폭이 되면서 어제 농심홀딩스 상한가를 맞아요, 기록했고 또 이제 뭐 뷰티 관련 의료 관광 이런 뷰티 산업에 대해서 관광 수요 특수로 인해서 뭐 휴메딕스라든가 뭐 LNC 바이오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소폭 감소됐다가 이번에 한 30조 이상의 거래대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는 하나의 이 시그널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차별화 진행되겠지만은 주도주가 요즘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주들이 다시 조금씩 맞아요.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은
금융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주 요즘에는 뭐 금반지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니까 신조어들이 계속 탄생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이끌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금반지 보면서 참 잘 짓는다라는 생각했는데 금융, 반도체, 지주 하반기에는 이쪽 섹터가 이끌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이 금반지 섹터 덕분에 어제 3,400선 안착에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순매수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덜어가고 있는지 순매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먼저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쪽이 있죠.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이렇게 1위부터 3위까지 동일한 종목을 같이 덜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은 원전 쪽이 다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좀 덜어내고 있고요. 6만 원 선 이탈한 이후 지금 6만 1,000원 선까지 올라오곤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덜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실 현대차랑 기아를 짚어보기 위해서 순매도단을 열어본 건데요.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인데 일본은 오늘부터 이제 15%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 정도 관세를 더 매긴 상태로 가격에 있어서는 불리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가를 계속 방해한다라고 판단해야 할지 오늘 현대차가 소폭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추세를 깨고 내려온 건 아닐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뭐 반등 나오기 전까지는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뭐 여전히 싸다라는 건 시장에서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 때문에라도 한 번에 투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고 사실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는 자동화율이 40%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향후에 2030년까지 60% 그리고 네. 나중에 뭐 90% 이상이 되겠지만 당장에 이런 그 인력과 연관된 그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하고 또한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현대차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미국 한미 무역협정 서명 전까지 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계속 교착 상태가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네. 계속 부각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 가운데에서 사실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좀 일부 차별화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또 11%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나마 고르자면 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되겠죠. 당장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반도체 흐름들이 뭐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주들이 좀 남아있는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현대차 종목을 그래도 주시해야 되는 하나의 상황 그리고 또 그 밸류체인 단에서 본다면 그래도 2차 전지에서 뭐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금리 인하 이제 세론 이후에 만약에 반도체주들이 수급이 다른 데로 이동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2차 전지와 현대차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은 하반기에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 진입하기에는 사실 기회비용이 좀 그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좀 방어해주는가 싶긴 했었는데 상승하는 쪽으로 지수가 틀어버리니까 오히려 완전히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상으로 봤을 때 도요타 캠리랑 비교를 많이 하던데 도요타 캠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나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이렇게 25%가 유지되게 되면 한 개 분기마다 1조씩 영업이익이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키워드 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노이즈가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러면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을 좀 열어보자면 일단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긴 합니다.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서 일단 관세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자리기는 한데 이벤트를 보고 조금이라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 타겟책이 현실적으로 나오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이벤트 데이에서 뭐 미국의 현지화의 진행 속도라든지 아니면 가장 핵심은 여전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키를 쥐고 그렇죠. 있는데 뭐 정의선 회장 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린 게 정의선 회장 지분이 가장 많은 쪽에서
어떻게 이런 지분의 구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는 뭐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끝으로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고리가 해소가 되는지 그 방법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거든요. 모비스와의 또 합병이 무산됐던 맞아요. 걸 다시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사실 이제 인베스트데이에서 포커스를 맞출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인베스터데이가 이번 주에 예정이 좀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IPO를 잘 해내야 순환출자 고리 구조를 좀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유튜브 오늘 댓글 보니까 여기가 고점인 것 같아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계속 간다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가 강보합, SK하이닉스가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느덧 SK하이닉스는 34만 원 선에 바짝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향 조정되는 TP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도 쭉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한 9만 6천 원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어디까지 고점으로 볼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룸이 좀 열려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웹툰입니다. 요건 이제 뉴욕 증시에 있었던 이슈를 같이 좀 반영받아가는 것 같고요. 디즈니랑 웹툰 엔터가 같이 신규 디지털 코믹스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툰 엔터가 시외에서 한 70% 넘게 오름세를 시현을 했다가 종가상으로는 지금 59.99% 정도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외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개장하자마자 웹툰 관련주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주도주로서는 아까 Y랩이 조금 더 강했었는데 지금은 미스터블루가 15% 넘게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로봇입니다. 어제 이제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마디에 로봇주들이 폭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개장 초반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좀 내리는 종목들,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시세 유지하고 있는 종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상위 조회 종목 상위 중에서 고영이 가장 1등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열어봤고요. 먼저 반도체 쪽부터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HBM4 뉴스 관련해서 새롭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몰랐던 내용은 아니지만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34만 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시세가 그냥 또 다른 시세를 부르는 단계까지 온 건지 어디가 고점일까 걱정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합의가 이쪽으로 이루어졌다면 일단 따라가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제가 전에도 마이크론 대비해서 이렇게 싼 주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면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를 코스피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핵심은 그거 같아요. 레거시의 회복도 있는데 네. 당장 나올 만한 게 HBM4가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 사항을 상향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은 누가 맞춰줄 것인가라고 했더니 그나마 하나 남아 있는 건 SK하이닉스가 그 이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기업 중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선제적으로 이제 샘플을 납품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핵심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HBM보다 레거시 디램의 가격 회복에도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소부장 업체 중에서 보니까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라인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어제부터 테크윙이 막 20%대 급등을 해주면서 이제 신규 고객사로 SK하이닉스의 콜 통과 소식도 있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SIC 이제 ISC라고 하는 반도체 소부장 이제 소켓 업체죠. 오늘 반등폭이 굉장히 강한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동안의 소부장 업체 중에 조금씩 눌려 있다가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는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시세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업체도 지금 오르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SKC도 올라주고 있고 뭐 JNTC 이렇게 좀 종목들이 오르는 거를 우리가
이 종목에 좋은 뭐 핵심 소식이라든가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숨고르기 기간에 들어갔던 소보장 업체들을 찾아서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일단 반도체 업종들의 세론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런 확산세는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의 HBM4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75% 점유율을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TP를 계속 상향하고 있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레포트 나온 것도 있지만 뭐 39만 원은 당연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흐름은 올해 연내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CT였나요? 43만 원까지 네. 아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SK하이닉스가 지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34만 500원 선, 그러니까 34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보더라도 지금 10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잘 가고 있긴 하네요. 꺾이는지가 반도체에 있어서 투심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도 봐야겠죠. 지금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범용, 레거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영업이익이 다시 10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배경, 그 근거로 지금 범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있다라고 보시는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다고 보는 네.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GDDR7을 대량 생산을 삼성전자에 이제 맞아요. 맡겼잖아요. 2배 정도 네. 맡겼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서 본인들이 이제 제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새로운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HBM 말고 GDDR7이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탑재를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딱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걸리는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의 요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더 강하게 자극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시초가가 78,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작년 시초가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지금 77,300원인데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작년 시초가를 돌파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여력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9만 원이 가든 예를 들어 10만 원이 가든 이것이 고평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상승률만 봤거든요. 이것을 이제 밸류로 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원래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이 코스피에서 두 별이 뜨기에 부족한 유동성인데 지금은 두 별이 네. 떠도 그 괜찮다. 유동성이 커버를 잘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투톱에 대해서도 지금 3,500포인트 뭐 만약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가 가려면 네.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상승률 대비해서 못 간 걸 생각하면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추가적인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도 96,000원까지 TP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셨던 GDDR7 같은 경우에는 루빈의 CPX라는 신제품에 탑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낸드도 잠깐 보면요.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낸드 플래시 쇼티지 있다. 그래서 가격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 17에서 20%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낸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좀 가려서 일단 봐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그러니까 뭐 낸드 쪽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이제 부각을 받았던 게 이 CXL이라는 이제 낸드 쪽에 비중이 많은 검사 장비 쪽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낸드 비중이 좀 많았던 종목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펀더멘탈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낸드 하면은 뭐 하나 마이크론도 있을 거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오사트 기업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상승했을 때 만약에 3분기 실적으로 이 우리의 눈높이 방향성이 맞춰졌을 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라도 고점에서 계속 이제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계속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네. 있기 때문에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이 하나의 요소가 마련이 됐을 때 이것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급 쇼티지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로봇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었죠. 규제 정비 완화하겠다라는 말에 폭등을 좀 시연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주는 막 오르다가 고점을 터치하면 또 길게 기간 조정을 겪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개장 초반 대비해서 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전략이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세론이 딱 터졌을 때가 되게 고민이에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시세를 보니까 네. 그동안의 시장을 좀 이끌었던 로보티즈하고 이제 뭐 만약에 현대무백스도 있을 거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 근데 네. 우리가 핵심으로 여겼던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뭐 노란폭투법이 시작이 됐다면 미국에서의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고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격적으로 10만 달러에서 지금 2만 달러까지 가격에 대한 그 흐름들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네. 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노동자죠.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현지 노동자 말고 그래서 이런 그 해외 노동자 쪽에서 이제 농장 같은 경우에 비중이 한 80%가 되고 제조업 같은 경우 20%가 됐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 고임금을 주고서라도 미국 노동자들을 채택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로봇의 자동화 비중.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핵심 요소는 삼성하고 LG가 지금 미국의 다이나 이제 로보틱스를 지금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조금 유추해 본다면 오늘 그래도 기회가 있는 쪽은 저는 많이 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공략주라고 하긴 그렇고 관심주 탑픽, 그래서 탑픽주로는 오늘 한 3%대 빠져서 네. 가격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단은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10월에 뭐 신사옥 완공도 있고 사면 변경은 다 하실 거고 사면 변경 이벤트는 다 하실 맞아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세종 공장에서 RV 시리즈라고 하는 4종 로봇을 이제 대량 생산하는데 뭐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면 대량 생산 체계가 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테슬라도 이번에 로보택시라든가 옵티머스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자동차주로서 보지 말라라고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횡보 구간을 20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한 3, 4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월 달에 완공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콜옵션도 만약에 추가로 그렇죠. 또 옵션을 행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본다면 네. 5조 정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무리한 가격이냐? 지금 5조 정도 이제 예상한 고점 8조에서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몇 조가 적당한지 그것이 우리가 이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계기가 지금부터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차트를 이렇게 좀 늘려서 보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조정을 좀 겪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고점이 지금 42만 9천 원까지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도 한참 좀 내려와 있는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좋은데 일단 이쪽도 실적이 막 이렇게 맞춰주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적 시즌 시작되기 어차피 이제 9월 마무리되면 3분기도 끝나니까요. 그래서 실적 시즌 되기 전까지만 봐야 될까? 시기를 어떻게 좀 보세요? 시기는 저도 이제 레포트를 많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포트는 좀 많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시장에 대한 평가는 27년도거든요. 27년도. 27년도에 영업이익을 한 2천억 정도로 보면 지금 주가에서 주가 레벨 밸류가 한 2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땐 26년도, 27년도의 주가 레벨을 끌어올리죠. 땡겨올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뭐 알테오젠을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자면.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들도 향후의 장기적인 성장 유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유동성이 활발할 때 그것을 땡겨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땡겨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에 랠리에서 너무 많이 배제가 맞아요. 됐어요. 덜 가긴 했어요. 예. 로보티즈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로보티즈가 다이내믹 세리라고 하는 핵심 액추에이터를 갖고 있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핵심이 좀 부재하다는 평가는 갖고 있지만 그런 평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삼성의 뒷배를 갖고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로보티스하고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팔로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성장주기 때문에 밸류를 끌어와서 측정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 수혜 섹터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FOMC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이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또한 로봇주들한테는 그래도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정말 덜 가고 소외됐었던 종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규제 혁신 신호탄, 이번에는 진짜 통할까라는 댓글이고요. 이제 어제 열렸던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R&D 비용이나 성장주단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 멘트 속에 로봇주가 급등세를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회의에서의 핵심은 이 규제가 풀려야만 AI 3국이 가능해지고 이 로봇도 대중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투입할 때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들을 정비하고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역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차 로봇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영상을 보고 진짜냐라고 거듭 묻는 장면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규제로 막혀있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 호텔에서 먼저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규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전해지자 어제 증시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반등했고요. 제닉스 로보틱스는 24% 넘게 오르는 모습도 포착됐고 로보스타와 휴림로봇, 유진로봇 등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은 규제 완화가 실증과 상용화 속도를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했고 곧바로 매수세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규제 혁신 신호 하나가 시장 심리를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규제 혁신과 이러한 산업 전략들이 어떻게 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부의 전략은 이 규제 혁신으로 길을 열고 글로벌 기업이 중심이 돼서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세계 3강을 목표로 삼성전자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에는 자율주행, 삼성과 LG에는 AI 가전처럼 분야별 맞춤형 미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도 조성해서 AI 로봇,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30개 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별 지정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논의된 이 규제 합리화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실제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가전 데이터, 현대차는 자율주행 플랫폼이 만약에 규제 장벽 없이 활용이 된다면 응용 AI와 로봇 산업은 한층 빠르게 더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은 산업 대중화를 여는 열쇠, 그리고 맞춤형 미션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동력이 되겠습니다. 이 두 축이 함께 맞물려야 한국이 AI 자율주행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회의의 큰 메시지였습니다. 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코멘트 덕분에 로봇주들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세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앞서 소개시켜 주셨던 휴림 로봇은 한 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 그동안 이제 실적 잘 받쳐준다고 이야기했었던 하이젠 R&M도 3.6%, 클로버 3.9%, KNR 시스템도 3.6%로 지금 크게는 한 6%까지 2에서 6% 사이 하락률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댓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디램 춘추 전국 시대 시작된다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DDR7을 동점 공급한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빈 CPX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될 건데 여기에는 GDDR7이 탑재가 될 거고 이걸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이 GDDR7의 메모리를 사실상 도맡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미 출시된 RTX 50 시리즈는 물론이고요. 전문가용 RTX 프로 6000 블랙엘에도 삼성 GDDR7을 넣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국 시장 대응용 AI 가속기인 B40, 그리고 2026년에 나올 루빈 CPX에도 삼성 제품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이번 GDDR7은 속도와 전력 효율이 기존보다 약 30% 개선된 제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공급을 늘려달라고 삼성에게 요청했고 현재는 삼성 그래픽 D램 생산의 3분의 1 정도가 GDDR7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일반 메모리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까지도 좋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삼성 D램 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GDDR7이 루빈 CPX라는 신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B40도 포함인데요. 루빈 CPX 같은 경우에는 GPU 옆에 메모리가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HBM 대신에 GDDR7을 붙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나 계산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낙 삼성전자 하면 메모리 시장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년을 봤을 때는 이 시장 측면에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 AI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로 HBM에 몰려있는 수요가 이제는 LPDDR5X 그리고 GDDR7 같은 메모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서버 교체 주기가 지금 7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서 범용 서버 메모리 수요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범용 D램과 차세대 HBM4의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쟁사들은 사실 지금 HBM3E의 생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이 GDDR7의 물량을 즉시 맞추기 어렵다는 점도 삼성에게 계속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년에는 AI 메모리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한 만큼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GDDR7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DDR7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이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 흐름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75,000원 선을 뚫어낸 이후에는 77,2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75,000원 선 이후부터는 매물벽이 좀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시장이 열려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TP도 96,000원까지 제시가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오늘 34만 원 넘게 터치가 나왔었죠. 34만 1,500원 선이 오늘 어제의 고점이네요. 오늘 34만 원 선에서 현재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7% 정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연이어서 좀 들어옵니다. 10거래일 정도 추가적인 매수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종가상 좀 보셔야겠지만 오늘도 매수 상위 창구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지키면서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좀 덜어내고 있어서 부담이긴 합니다. 선물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이긴 한데 오후장까지 흐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